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장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를 살펴봤더니요. 어느새 그 수가 28만 5천 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준 채널에 새로운 유입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요. 구독자 증가 추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어느새 30만 명이 곧 다가올 것 같은데요. 제가 한 1년 전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구독자 수가 30만 명이 되면 미션 하나를 수행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무래도 지금부터 슬슬 그 미션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 역시 느끼는 그 책임감이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커다란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MCN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로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인터넷에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기획사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기획사랑 비슷한 의미인데 이제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채널들에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이제 관리해주는 이런 기획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해주시는 일이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결제, 교차 프로모션은 이제 다른 분들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파트너 관리, 디지털 저작권, 그리고 수익 창출, 판매, 잠재 고객 개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를 도와서 이제 팀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거든요. 저도 이번에 MCN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들과 팀을 이뤄서 앞으로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요. 유튜브는 절대 유료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는 나름대로 계속 유지하고요. 이제 기획사 분들과 함께 그 외에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영역을 확장하는 이런 발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좀 팀이 생겨서 좀 힘이 되고요. 혼자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요즘입니다. 자, 오늘 11월 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는 1년에 8번이는 FOMC 미팅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마켓이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S&P 500이 0.37%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0.39, 나스닥 0.34, 러셀 2000이 0.16%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좀 큰 추세로 급등한 종목은 제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준 종목은 레모네이드가 3.69%, G스케일러가 2.3% 올라갔고요. 엔비디아가 2.22%, 자일링스가 1.89, C가 1.75, 코인베이스 1.62, 세렌스 1.62, 인투이트가 1.57% 정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빵 중에는 구글이 굉장히 좋았네요. 1.45% 정도 껑충 뛰어 오르는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좀 심각하게 많이 떨어진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 오픈도우가 14.71%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진로우 역시 11.52%, 차지포인트가 5.46, 펠로톤이 3.73, 스킬즈가 3.57%, 쇼피파이가 3.34%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너무나 많은 그 상승세를 보여줬던 테슬라 역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오픈도우, 진로우 관련해서 왜 이렇게 이 두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지 여기 관련된 기사 하나를 준비했으니까요. 조금 있다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가장 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는 곳은 아무래도 연준의 그 회의죠.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연준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를 수요일 날 낮에 하게 됩니다. 거기 관련해서요. 짐 크레이머, 매드머니의 호스트인 짐 크레이머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페드 관련해서 이 시장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따라서 그 연준의 발표 내용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바잉 오퍼튜니티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자, CNBC의 짐 크레이머가 화요일 날 얘기해주기를요. 투자자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시즈라는 것은 이게 부여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페드랑 관련해서 이 연준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시장이 추락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기회를 꼭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센트럴 뱅크라는 것은 연준을 얘기하고요. 연준의 체어맨, 의장인 제롬 포웰이 이번에 스케줄이 잡혀
잡혀 있는데 프레스 컨퍼런스를 2시 반에 수요일 날 오늘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컨클루딩이라는 것은 이제 결론을 짓는다. 이틀 동안 회의를 했는데 이 결론을 이제 2시 반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해준다. 자, 우리가 이 그 기자회견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과연 테이퍼링 발표를 이번에 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 테이퍼링 발표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3년에 테이퍼링 발표가 나면서 그 시장이 발작 현상을 보였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 건지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테이퍼링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고요. 따라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저 역시도 많은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다른 얘기지만 테이퍼링 가지고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 자신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심 조금 많이 떨어져서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고요. 자, 과연 오늘 미국 주식 시장에서 연준 의장이 2시 반에 어떠한 그 기자회견 내용을 발표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준 채널을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투자를 한번 시작하면요, 그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갑니다. 웬만하면 매도를 하지 않는데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투자에 대한 논리,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에 변형이 생긴다면 매도를 해야겠죠. 어제는 굉장히 간만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종목 하나를 정리를 했는데요. 바로 진로우였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 제가 왜 진로우라는 종목을 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소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로우가 그만둔다라고 나와 있죠. 뭐를 그만두냐면요, 홈 플리핑을 그만둔다. 플리핑이라는 것은 이제 뒤집는 걸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집을 사서요, 그 집을 개보수를 해서 다시 판매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홈 플리핑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전문 용어로는 아이바잉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오픈도어죠. 자, 그렇게 진로우가 가지고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포기한다라는 기사가 난 겁니다. 진로우라는 기업은요, 참고로 원래는 그 커미션에 의존을 많이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요, 여러 부동업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집들을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떠가는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주로 삼았던 기업이 진로우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오픈도어를 따라서 우리도 아이바잉을 하겠다, 이렇게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했었죠.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 영역 확장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뼈아픈 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진로가 이번에 계획을 한다. 와인드 다운이라는 것은 이제 없애는데 서서히 없앤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집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멈출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뭐를 와인드 다운 하냐면 진로우 오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사서 개보수를 해서 판매하는 것을 진로우 오퍼라고 부르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은 아이바잉 서비스고 이것을 이제 멈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네요. 보시면 진로우는 결정을 했는데요.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포캐스팅 하는 게, 예상하는 거죠. 집의 가격을 예상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결론을 냈다라고 합니다. 집의 가격을 예상을 할 수 있어야 조금 더 저가일 때 사서 개보수를 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면서 이윤을 창출할 텐데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지금 실토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와인드 다운, 이렇게 서서히 줄이는 과정은 several quarters니까요, 몇 분기가 걸릴 것이다. 따라서 몇 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재고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가 가지고 있었던 인력을 많이 줄여야겠죠. 한 25% 정도의 인력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비즈니스 그 규모가 굉장히 작아지는구나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라이벌 기업인 오픈도어가 있죠.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4.7% 정도 이 소식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바잉 서비스의 넘버 1이 오픈도어고 넘버 2가 진로우였는데 넘버 2가 이제 사업을 접게 되면 오픈도어가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Q3의 어닝 결과도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328 밀리언이 어닝인데 지금 넷 로스잖아요. 넷 프로핏이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이다. 그런데 이 적자 폭이요, 작년에는 39.6 밀리언밖에 되지 않았는데 328 밀리언으로 10배 정도 지금 오히려 악화가 된 거잖아요. 이러한 영향으로 주가가 지금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어저스티드 에비타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 에비타
에비타와 그 넷 로스, 넷 프로핏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에비타는 그 약자잖아요. 가장 앞에 있는 E가 어닝입니다. 그 넷 로스랑 같은 거죠. 따라서 이 어닝이긴 어닝인데 before니까 뭐를 빼기 전에 뭐를 뺐냐면 I는 interest를 얘기하거든요. 이자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T는 tax입니다. D는 depreciation,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A는 amortization이라고 같은 의미인데 이제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다 빼기 전에 그 손실을 188.7을 봤었는데 요 네 가지를 다섯 가지를 다 빼고 나니까 328로 늘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에비타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52.2 밀리언이 마이너스였는데 파지티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년에는 152.2 밀리언 플러스였는데 올해는 188.7 밀리언 마이너스가 나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손실이 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에 그 엄청나게 그 안 좋은 뉴스가 두 개가 겹쳤다라고 봐야겠죠. 어닝의 결과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아잉 비즈니스도 포기한다. 두 가지의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Q3의 레비뉴도 보죠. 1.74 빌리언이 나와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164%가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이 그렇게 안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 사실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 빌리언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닝 결과도 좋지 않았다. 지금 보시면 진로의 주가가요. 11% 플러스 10%니까 거의 하루 만에 20% 가까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 매수 기회를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봐야겠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로라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소식은 그만 전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어집니다. 가장 첫 번째로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는 종목은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닝을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3분기의 논갭 EPS가 마이너스 0.23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논갭 EPS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 수치는 시장 전망치보다는 1센트가 높게 나온 거고요. 갭 EPS를 보시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갭이 오히려 논갭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논갭이라는 것은 일회성 비용이나 일회성 수입을 빼고 나서 다시 계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난 분기에는 일회성 수입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매출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면서 EPS 갭이 지금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전망치보다 오히려 30센트가 올라간 수치다. 따라서 갭 EPS가 정말 좋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매출이 34.89 밀리언이 나오면서 작년에 비해서는 80% 이상 성장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망치보다 1.29 밀리언이 더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 수익인데요. 그로스 프로핏이 15.4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이 수치는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무려 117%나 성장을 한 수치입니다. 작년 같은 분기에 보면 7.1 밀리언밖에 만들어지 못했는데 이번에 총 수익이 15.4로 껑충 뛰어 오른 거죠. 자, 그러면서 총 수익률 역시도 44%로 향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에는 37%였는데 굉장히 많이 향상된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캐시는 이제 현금이죠. 그리고 이퀴벌런트라는 것은 현금하고 비슷한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현금성 자산을 다 모아 보니까 토탈이 지금 1 빌리언에 이르렀다. 10억 달러가 된 거잖아요. 따라서 이 수치 역시도 한 10개월 전에 보시면 2020년 12월 31일 때 밸런스시트에 들어가 있었던 현금성 자산은 318 밀리언이었는데 지금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3배 이상 현금성 자산이 늘어났다. 따라서 지금 기업이 부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닝 결과도 좋았고 밸런스시트도 건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의 가치가 나로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의 그 주가는요. 장 이후에 4%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파이버가 등장을 합니다. 파이버가 이번에 기업을 하나 인수한 것 같은데요. 프리랜스 매니지먼트니까 프리랜서들을 관리해주는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토크 탤런트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됐고요. 인수 가격이 나와 있는데
95 밀리언 정도를 주고 인수합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스토크라는 기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기업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allows company니까 기업을 도와준다라고 보면 되고요. 기업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끔 도와주냐면 그들의 그 탤런트 디렉토리, 그러니까 인력을 수급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디렉토리를 제공한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 텍스,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 아니면 이제 인력 관리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은 이제 그 법적인 조항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러한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솔루션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소프트웨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마차 코프만이라는 그 파이버의 파운더, 창립자이자 CEO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요.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서 파이버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마켓으로 진출할 수 있다. 업마켓이라는 것은 이제 대규모의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법적인 기능이라든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이잖아요. 따라서 파이버가 좀 더 커다란 대기업 쪽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파이버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비즈니스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파이버가 가지고 있었던 주요 사업은 그 탤런트랑 그 기업을 연결해 주는 거죠. 따라서 프리랜서가 이런 기업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마켓플레이스의 탤런트, 따라서 그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여러 프리랜서들이 있는데 이 프리랜서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이런 커스터머들, 대규모의 기업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파이버 자체의 인기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파이버가 제공하는 고객들이 좀 캐퍼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이버에 들어오는 프리랜서의 숫자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플라이 휠 효과가 나타난다.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 파이버라는 플랫폼의 힘이, 가치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파이버는 지금까지 프리랜서 마켓 중에서 온라인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오프라인 쪽에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들도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 밖에도요. 10월 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파이버 같은 경우는 시애틀의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교육 기관인 크리에이티브 라이브라는 기업을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굵직굵직하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많이 진행하면서 기업의 규모도 확장시키고 플라이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이 파이버더라고 우리가 좀 칭찬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관이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이 나오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역시 굵직한 그 인수합병을 성공시키는 것 같습니다. 시큐어 서클이라는 기업을 이번에 인수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지로 트러스트의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그들의 그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기사의 제목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큐어 서클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좀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시큐어 서클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다. 우리가 줄여서 SaaS라고 부르는 기업이죠. SaaS는요, 클라우드 상에 그들이 원하는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이러한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비용 효율적인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SaaS고요. 자, 이들의 역할은요, 지로 트러스트 시큐리티다.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랑 G스케일러를 합쳐놓은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번 인수합병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가지고 있는 지로 트러스트의 캐퍼빌리티, 그들의 능력을 연장해 주는데요. 어디로 연장하냐면 데이터 부분을 포함할 수 있게 해둔다. 따라서 시큐어 서클이라는 기업은 데이터를 보호하는 이러한 그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딜은요, 올 캐시 딜이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뭐 주식을 새롭게 발행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그냥 사버렸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기업은 언제 어디나 좋은 투자처가 발견되면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인수합병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란시트를 좀 이해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번 딜은 4쿼터에 마무리가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번 딜이 사인이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인수합병하는 시큐어 서클이라는 기업은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데이터 유실을 막는 이러한 그 비즈니스의 그 시장 규모가요, 올해 2021년에 이미 3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러한 의미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더 추가하면서 그들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기업은 줌인데요. 줌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 하나가 보도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줌 비디오가 이번에 런칭을 하는데 애즈라는 것은 이제 광고를 얘기하죠. 드디어 이제 광고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런칭된 것은 파일럿이니까 아직까지는 시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시작되는 시범적인 광고 프로그램은요.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베이직 레벨 비디오 컨퍼런싱이니까 줌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료 고객이 있고 또 우리 같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가입비 없이 그러니까 구독비 없이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같이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지는 광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줌에서 일하고 있는 칩 마케팅 오피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이번 프로그램은 애드버타이즈먼트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광고인데요. 어디에 나타나는 광고냐면 미팅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유저 브라우저 페이지에 나온다. 뭐 이런 페이지를 우리가 브라우저라 그러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 그러니까 미팅 도중에는 나타나는 광고가 아니구나. 따라서 미팅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펠로시가 얘기하기를 프리 베이직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한테만 보여주는 광고고요. 아직까지는 몇몇 나라에 국한돼서 뜨는 광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유료 고객이 주최하는 그런 미팅에는 뜨지 않는다. 따라서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 무료 고객을 초대해서 진행하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광고구나라고 우리가 확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요, 줌이 만약에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 유료화시키면 많은 고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료 고객이 맞죠. 그런데 좀 일반 사용자들, 우리와 같은 개인 소비자들은요, 사실 줌을 통해서 뭐 이렇게 돈을 내고까지 이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광고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줌 미팅을 사용하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줌 미팅이 끝나고 나면 이러한 그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광고가 등장을 하면서 광고비에서 매출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구나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어쩌다 보니까 사스 기업들에 관련된 기사를 많이 읽어보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줌도 대표적인 사스 기업이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죠. 자, 이번 기사에 등장하는 투일리오라는 기업 역시도 굉장히 대표적인 사스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오픈하이머라는 투자 기관에서 투일리오의 주가가요, 무려 86%나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투일리오가 굉장히 좀 harsh한 hit을 받았다. harsh는 냉혹한, 가혹한 이런 얘기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좀 가혹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믹스드 메시지를 보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굉장히 냉혹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오픈하이머는요, 스트릿 하이 프라이스 타겟, 그러니까 월가에서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가 지금 여기 설명이 돼 있는데 이 투일리오라는 주식은요, 굉장히 좀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다. 어디에 비하면 그러냐면 피어즈라는 것은 이제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비슷한 동종 업계 사스 기업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투일리오의 PS 레이시오는요, 지금 2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0배나 올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비싼 주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스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싼 주식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17.6%나 떨어졌습니다. 목요일날 있었던 일이죠. 그 어닝 발표를 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어닝 결과를 직접 살펴보셨지만 그때 결과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즉, 그 탑 라인, 바텀 라인, 즉 매출 그리고 순이익 부분이 모두 기대치를 넘어섰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서프라이즈 프로핏이 있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 프로핏이 무슨 말이냐면 좀 기대도 하지 않았었는데 흑자로 돌았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서프라이즈 프로핏이 있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기대하지도 않았었는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 성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어닝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7.6%나 주가가 하락하는 굉장히
좀 이상한 추세를 보여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그 주요 그 임원 중에 한 명이 그만둔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더 CEO인가가 그만뒀거든요. 이러한 추세를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4% 정도 지금 올라간 상황이지만 오펜하이머가 보기에는 앞으로 86%나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스트롱 세그먼트 세일즈, 그러니까 매출도 지금 전혀 뭐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한 커스터머 베이스가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군이라고 부르죠. 고객군이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한 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요. 굉장히 터프한 콤스다. 콤스라는 것은요. 지난 해와 비교를 했을 때 성장률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2020년에는요.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 선거를 하면서 양당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밀리언과 23밀리언이 3쿼터 그리고 4쿼터에 정치권에서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선거철에 굉장히 좀 혜택을 많이 얻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반면에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그 하반기에 그 미드텀 일렉션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올해는 조금 조용하지만 내년에 가서는 다시 또 급속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세가 가속될 수 있는 것이 트윌리오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 아웃퍼폼 레이팅을 유지해주고 있다. 따라서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이 550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주가에서 86%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자, 트윌리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힘을 낼 만한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배당 주식에 관련된 뉴스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1년의 그 배당 주식들을 막 묶어서 하나의 리스트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그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디비던드 그로잉 스톡이다. 따라서 배당주인 배당주인데 배당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배당 성장주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리스트를 만든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식을 추천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이 주식들은요. 레이즈 올렸다는 거죠. 그들의 배당금을 11% 정도 2023년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나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2년간 매년 11%씩 애뉴얼로 올린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배당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S&P 500의 평균치랑 비교를 해보면 S&P 500의 디비던드 그로스 레이트는 6%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배당을 올려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골드만 애널리스트의 그 에스티메이트, 그 전망치를 가지고 계산한 수치고요. 자, 이번에 나와 있는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은요. 디비던드 레이트이 3.1% 평균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S&P 500의 평균 배당률인 1.5%의 배 정도 되는 굉장히 좀 건강한 배당률을 자랑하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의 평균 리턴을 보니까 올해 23%라는 수익률을 안겨줬다. 이 얘기는 나머지 그 S&P 500의 평균 수익률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23%나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굉장히 좀 주가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주식들이고요. 두 번째로 배당률이 3.1%나 되니까 건강한 배당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배당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매년 2년 동안 11%나 배당금이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3박자를 고루 갖춘 주식들 10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은 포드입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디비던드 일드가 2.4%를 예상할 수 있고요. 2022년의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CAGR이라는 것은 매년 100%씩 배당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배당금 성장이 최고의 모습을 보일 종목은 포드로 기대가 되고요. 타페스트리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2.6% 기대되고요. 그리고 배당금의 성장률은 55% 정도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번 에너지는 7.5%라는 굉장히 높은 배당률을 우리가 2022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배당금의 성장률 역시 50%로 굉장히 건강합니다. 자, 몰슨 쿠어즈 베브리지는 3.1%의 배당률 그리고 45%라는 건강한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간 스탠리가 2.8%의 배당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성장률 역시 21%라는 건강한 수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브로드리지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배당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6%밖에 되지 않지만 배당금의 성장률은요. 앞으로 2년 동안 16% 정도를 기대한다. 자, 펩시가 좋네요. 2.9%라는 배당률이 2022년까지 유지가 된다. 그리고 배당금의 성장률 역시 13%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2.5%의 배당률이 2022년에 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비던드의 성장률은 12%. 자,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배당 주식이죠. 3.5%라는 배당률이 2022년까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11%나 배당금이 매년 향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피나클 웨스트 캐피탈은 5.3%라는 굉장히 높은 배당률, 그리고 배당금의 성장률 역시 7%로 양호합니다. 자, 이러한 주식들이요,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배당률 역시도 굉장히 건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이 배당금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주식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 시청하실 인터뷰에는 쇼피파이의 프레지던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쇼피파이가 가지고 있는 최근 동향의 모습, 어떠한 비즈니스 확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쇼피파이라는 기업은 어떠한 추세로 성장을 지속할 건지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의 정보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데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메타가 등장을 합니다.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이죠. 이 메타랑 쇼피파이는 굉장히 가까운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메타라는 기업이 메타버스를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쇼피파이 역시 이 메타버스 상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비즈니스의 모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주거든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좀 커다란 비즈니스가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좀 추측이 되잖아요. 메타버스의 세계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어떠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상인들을 도와서 엄청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쇼피파이가 창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프레지던트가 해주시는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구나라고 나름대로 추측과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역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많이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Okay, Harley, it had to happen at some point, but why did it happen now? Well, look, I think let's just level set here for a second. I think we are sort of in this new normal post-pandemic, but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average about what Shopify and our merchants are building. I think that 2020 will forever have an asterisk by it in the history books. But as things begin to settle into sort of this new post-pandemic trend, our merchants in Shopify are growing at an extraordinary speed. Emily, it took us 15 years for our merchants to get to $200 billion of GMV, cumulative GMV, and just 16 months to double that. GMV was up 35% for the quarter, 41 billion. When you look at revenue, we hit 1.1 billion in revenue, up 46%. So what we are seeing is more merchants are coming to Shopify. They're launching, more merchants getting larger on Shopify, and they're taking more of our services. And I think what is becoming clear in this new world is that we are really building the essential internet infrastructure for commerce, and we expect Q4 to grow substantially faster than the retail sector overall. Okay. How is the supply chain issue challenges that seem to be snarling everyone? How is that affecting Shopify and all of the businesses that rely on you? Yeah, so we did not see a material impact from supply chain. We saw that inventory levels and delivery times did not change materially from Q3 last year to this year. What I would also say is on the supply chain, it seems like every single year, the small businesses and the merchants that use Shopify, they seem to always face these new challenges, whether they're things like the pandemic or supply chain in this case. And what we notice is that our merchants are really, really good at being resilient. We also have a very diversified merchant base across verticals, geographies, channels, and many of those source locally and have room in their margins to absorb some of these shocks. You have to sort of remember that most of the merchants on Shopify, they use the direct-to-consumer model, which we think is going to be the mainstay in retail. They're not like these big box retailers operating on razor-thin margins. And so when you combine the fact that a lot of them do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end consumer, a lot of them make their own products, we have not seen a major slowdown. Now, that being said, if supply chain does become a long-term issue, I think merchants will need Shopify more than ever before to find efficiency to go direct. I had mentioned on the call earlier today that we saw brands like L'Occitane and Muji and Spanx and Dockers and Tupperware and FTD, a 100-year-old flour company, all sign up for Shopify this past quarter. We're seeing them go direct more in a way they haven't done in the past. Shopify is a huge partner of Facebook, now Meta.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of the new name, the metaverse future, and how
influential will Meta be in the future of commerce? Look, Facebook has been an amazing partner to us. I actually kind of like the new name. I know there's some people are unsure about it. I think it's a great name. I think it better articulates what they're, at least what I saw today in their developer conference, what they're planning. The key for us though is that we believe that the future of retail is going to be retail everywhere. We think it's going to be online, offline. We announced a partnership a week ago with Spotify. Now we're embedding commerce right into Spotify, so artists who are also entrepreneurs can sell more easily. We have a partnership with TikTok. But when Facebook launched Messenger, we were the launch partner for commerce. We're the launch partner for Instagram commerce and on Facebook. We're now putting Shopify Pay into Facebook for both Shopify merchants and non-Shopify merchants. So if the metaverse is a place where shopping happens and commerce happens, we're really fortunate that Facebook has been incredibly, has been a great partner for us over the years. And we suspect we will be the launch partner for commerce inside of Facebook.